자, 446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계약을 하면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긴다 그랬고요. 당연히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고 계약을 소멸시켜야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기존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 또는 해지라고 합니다. 그중에 해제는 모든 계약에 적용이 되고요.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계속적 계약이 뭐였었죠? 임대차 계약처럼, 학원 계약처럼 일정 기간 동안 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이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계속적 계약에는 해제도 있지만 해지라는 제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중에 이제 모든 계약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해제를 봐야 되는데요. 중요하죠, 이게. 뜻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해제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했고 유효해. 그런데 이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일정한 사유가 생겨. 채무 불이행 같은. 그래서 이걸 근거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요거를 해제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해제는 개념 요소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별해야 될 개념이 나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 아까 봤던 철회. 철회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킨다 그랬죠. 그걸 철회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민법 총칙에서 취소라는 걸 봤죠. 자, 일단 해제는요, 계약에서만 해제가 있어요. 계약 해제. 그런데 취소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 같은, 즉 모든 법률행위, 이게 취소가 가능합니다. 해제는 계약에서만 적용되는 제도고요. 취소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가 취소할 수 있고요. 무권될 행위를 본인이 추인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단독행위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에 발생한다 그랬죠. 반면에 취소 사유는 법률행위 당시에 사유가 뭐냐? 딱 정해져 있다, 법에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취소를 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해제하고 똑같아요, 효과는. 그런데 취소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요.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생깁니다. 뒤에서 볼 건데요. 이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됩니다. 또 해제는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해제권이 생기면 언제까지 행사하자라고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요.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입니다. 반면에 취소는 행사기간에 정해져 있었죠. 146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죠? 이렇게 해제와 취소는 그 적용 영역이 다르다. 결과는 똑같아요. 해제, 소급소멸. 취소, 소급무효. 결과는 똑같은데 요건도 다르고 그 구체적 효과도 다르고. 구별하자. 자, 세 번째가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랬죠. 근데 계속적 계약. 학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 이게 해지죠. 뭐라 그래요? 앞으로 안 다녀 그러죠. 즉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게 해지가 됩니다. 해제는 소급소멸, 해지는 장래소멸.
자,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해제는 일방적인 거예요. 반대로 합의 해제가 있습니다. 합의 해제는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 계약을 한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어느 일방이 해제하자고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을 함으로써 합의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합의 해제라고 합니다. 자,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해제에 관한 규정, 원칙적으로 합의 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는요, 해제와는 달리 돈을 돌려줄 때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어요. 해제의 경우에는 548조 2항에서 금전 반환할 때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돈을 돌려줄 게 있으면 그 받은 것만 돌려주면 되고 이자까지 붙일 필요는 없다. 또 해제의 경우에는 551조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같은 거 없습니다. 다만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해제잖아요. 그죠? 소급 소멸합니다. 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받은 돈 자체는 돌려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원상회복 의무는 생깁니다. 합의 해제도. 또 해제의 경우에 제3자가 보호되도록 하고 있어요. 갑을 간의 계약, 을병 간의 계약,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이 병, 제3자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로 제3자 보호된단 말이죠. 이렇게 합의 해제는 적용 안 되는 것과 해제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구별하시고,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가 합의로 해제했어. 다시 만나갖고 다시 계약했어. 다시 만나서 다시 계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지. 자, 이때 다시 만나서 똑같은 계약을 하나, 합의 해제로 소멸시켰던 계약을 부활시키나 똑같겠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한 계약을 당사자가 부활시킬 수 있다. 부활하는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부활 약정 할 수 있고요. 그다음 합의 해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이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갑과 을이 사귀다가 합의로 헤어지기로 했어. 만나가지고 명확하게 헤어지자 그러자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 연락이 뜸해지더니 1년 지나 2년 지나 더 이상 연락을 안 해. 그럼 사람들은 저것들 깨졌구나. 에? 그러겠죠? 똑같아. 에. 당사자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서로 이행도 안 하고 이행 청구도 안 해. 서로 보면 얼굴을 대면대면 서로 까. 그럼 사람들은 저 둘 깨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묵시적 합의 해제를 한다. 그래서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합의 해제를 잘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해제와 구별해야 될 걸로 주로 합의 해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별해야 될 게, 해제는 해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돼요. 반면에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미리 특약을 해야 돼요. 이거를 실권약관이라고 부릅니다. 교재는 해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권약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특약을 합니다.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특약을 해놨다면 실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리 특약을 해놨으니까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서 이제 나중에 중도금을 지급하자면 자동 해제된다고 좀 구별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이 되는 거.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실제로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기일이 경과함으로써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들 확인하시고요. 자, 세 번째. 요거 해제 사유. 또는 해제권 발생 원인. 해제 사유 또는 해제권 발생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 야,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요러요러한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죠. 그게 약정 해제권, 약정 해제 사유 이렇게 될 것이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요러한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하고요.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고요. 어떤 특정한 계약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요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뭐냐? 채무, 불이행. 이게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고요. 이 채무, 불이행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행 지체가 있고요. 이행 불능이 있으며 불완전 이행이 있고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마지막 거는 이제 학자들 사이 학설 대립이 있긴 있는데 그냥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가 있습니다. 이 외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와 담보 책임에 의한 계약 해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권은 우리 대법원이 인정을 한 적이 없고요. 담보 책임에 의한 계약 해제는 모든 법률 행위가 아니라 유상 계약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빼버리고 5개만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법이 채무 불이행을 법정 해제 사유로 마련하는데 그 중에서 요 두 놈만 민법이 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민법은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입니다. 요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행지체부터. 이행지체. 가장 기본이 되는 채무 불이행이고요. 이 이행지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라고. 그리고 요 놈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입니다. 544조. 자, 보통의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민기적거리고 있는 상태, 그게 이행지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1월 30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던 매수인이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 이게 전형적인 이행지체가 됩니다. 돈 안 주고 있는 거. 자, 이때 우리 민법은 채권자 입장에서 막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급하지 않는 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일단 정해서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즉 이행 지체인 채무자에게 한 번의 기회는 주도록 이행할 수 있는,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분명히 우리 민법은 544조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하고요,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한 경우, 1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매수인을 상대로 그냥 돈 내놔, 기간을 언제까지 정하지 않고 라고 한 경우와 10분 내로 내놔, 10분이란 기간은 너무 짧죠. 이렇게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경우, 이것도 최고의 효력이 있냐? 있다. 즉 이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긴다. 최고의 효력이란 해제권 발생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대법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에도,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우에도 최고의 효력이 있고, 그 다음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모르죠.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죠. 일주일일 수도 있고요, 열흘일 수도 있고요, 보름일 수도 있고요, 한 달일 수도 있고요. 덩치 큰 것들은 기간이 길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통의 이행책이 가장 기본이고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행 지체가 있다면 최고하고 해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외.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두 개. 첫째, 당사자가 미리 특약을 한 경우. 이행 지체가 있을 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특약한 경우, 이때 당연히 최고 필요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매수인이 1월 25일쯤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걸 이행 거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매수인이 30일 날 돈 주기로 했던 놈이 25일 날 전화가 와갖고 돈 안 준대. 30일 날 자기한테 돈 달라 그러면 죽여버리겠대. 이렇게 이행을 거절한 경우, 자 생각해 보세요. 25일 날 매수인이 미리 돈 안 준다 그랬어요. 자, 이때 매도인 3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또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고요. 또 이행하지 않는다는 놈한테 굳이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매도인은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요게 또 예외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여기까지. 두 번째는 이제 정기행위 이행지체라고 545조가 있는데요. 이 정기행위는요,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걸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아버님 팔순자치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출장 부페를 불렀어요. 안 와. 끝이죠, 그걸로. 아버님 팔순자치를 뒤로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을 때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을 때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이지 해제된다는 아닙니다. 해제한다는 의사를 따로 표시해야 해제가 됩니다. 예전에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된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입니다. 최고 없이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답니다. 자, 두 번째가 이행불능인데 이행불능은 뭐 매도인한테 발생한 사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도인이요. 자동차를 팔았고요. 자동차는 다음날 넘겨주기로 했어요. 계약은 오늘 했는데 자동차는 다음날 넘겨주고 돈도 다음날 잔금을 받기로 했어. 근데 오늘 매매 계약을 한 날 매도인이 자동차 운행을 나갔다가 깜빡 졸음운전해서 전봇대를 때려받아가지고 자동차를 폐차를 시켜버렸어요. 매도인 잘못으로 다음날 자동차를 넘겨줄 수 없게 됐죠. 그런 걸 이행불능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매수인 오늘 계약했는데 오늘 자동차 폐차했다는 소식을 들은 매수인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요. 자신의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할 필요 없고요. 매도인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이행 거절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고 채권자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행 불능이고요. 자, 불완전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을 했는데 제대로 안 해. 이정환이가 강의를 하긴 했는데 3시간을 코로나 얘기만 하고 나갔어. 이런 게 불완전 이행. 코로나가 아니고 지금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아침에 9시에 저희 어제 병원을 못 가가지고 늦게 끝나. 9시 와서 이 일대 안과를 뒤졌더니 안과가 저기 기차역 지나서 철로 갔더니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 네? 아니요. 그냥 갔는데요. 바글바글. 9시 15분부터 진료라고 그래서 일단 9시까지 갔어요. 제가 일찍 와가지고. 딱 갔더니 바글바글. 그래서 잽싸게 후기를 봤더니 친절은 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있더라고. 그거 미리 봤더라면 안 가는데. 그래서 한 30분 기다렸다가 진료 보고 약 타갖고 눈을 놓는데 약 먹고 눈을 놓더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항생제를 뭘 넣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약기미 빡 올라오면서 아까 2교시 후반부터 지금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지금. 어디 가요? 강의는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몽롱하다고 계속 이 얘기만 하고 나가. 강의 안 하고. 그게 불완전 이행. 자, 이 불완전 이행은 나중에 완전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예를 들어 이정환이가 보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추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추완. 나누는 거예요. 추완이 가능한 경우와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서 추완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보강하라. 최고하고 그때까지 안 하면 해제하면 되고요. 불가능하면 최고할 수가 없겠죠. 최고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눈다. 네 번째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는데요. 이건 아까 임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묘지 2기를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상 채무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정 해제 사유로서 이 채무 불이행에서 채무란 원칙적으로 주된 채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야 매도인이 끝내 임야를 이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걸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가 판례입니다. 원칙. 마지막 이거. 이건 아예 해제를 못하는 거고요. 원칙이. 자, 마지막에 채권자지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채권자지체는 보통의 이행지체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월 30일 날 매수인이 돈을 못 줘요. 그럼 물건을 수령을 못 하겠죠. 이거예요. 그럼 밑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라.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라. 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채권자지체는 이행지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법정 해제 사유가 총 5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지금 최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칙이 최고해야 되죠. 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이행지체 중에서 특약이 있는 경우와 이행거절, 정기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중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죠? 이런 것들은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과거에 다음 중 계약 해제 시 최고를 요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답이 뭐였을까요? 이거겠죠. 대금 미지급. 이렇게 법정 해제 사유 5가지를 확인하고 그걸 다시 최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으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제권이 생겨요. 네 번째. 해제권이 생겼다.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죠?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계약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까 해제라는 건 해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해제권 행사와 관련해서 해제권이 생겼을 때 반드시 행사해야 되는가? 즉 해제권 행사는 의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의무예요? 권리예요? 권리죠. 내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해서 반드시 해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않고 계속 쫄 수도 있습니다.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거 일방적인 거라 그랬죠. 일방적이면서 권리. 이걸 무슨 권이라 하죠? 형성권. 무슨 권? 형성권. 자, 형성권은요. 행사 기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천년 만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 형성권 행사 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게 있어요. 취소권처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럼 딱 법에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형성권 행사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럴 땐 두 갈래. 당사자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 해제권이 생기면 6개월 내에 행사하기로 하자. 이렇게. 만약에 해제권 행사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고 당사자가 약정도 안 했어. 그럼 10년입니다. 몇 년? 너무 길지요. 그래서 가백의 해제권이 있고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10년이다. 의뢰 입장에서는 너무 기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해제할래 말래? 이렇게. 너 계약 해제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대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소멸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볼 거예요. 해제권 소멸이 하나 있다. 두 번째, 분류식이겠죠. 꼭 계약 해지할 때 내용 증명으로 해야 돼요? 아니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명시적으로 할 수 있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명시, 묵시, 불문. 일단 해지권 행사에서는 요 정도 기본이 되는 거. 이거 왜 이제 불가분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해제권 행사와 관련된 기본이 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해제권을 행사했어. 그럼 계약은 해제가 되죠? 그 효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 세 가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 두 번째,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자 원상 회복 의무. 세 번째, 따로 손해배상 청구. 이 세 가지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가 됩니다. 여기서 소급 소멸. 자, 소급 소멸이란 건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고요. 뭐 서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그냥 계약 소멸시키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소급 소멸에 문제가 생긴다. 1월 10일 날 각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했고 1월 20일 날 을이 중도금만 지급하면서 먼저 등기를 넘겨주면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겠다. 그래서 갑이 그렇게 해줬어요. 너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줬어. 그렇게 할 수 있죠? 안 되나?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을이 약속을 안 지켜. 등기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잔금을 안 줘. 그래서 갑이 30일 날 계약을 해제해버려.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없었던 거죠. 각과는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거야. 따라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순간 을 등기는 무효가 돼버려요. 그것도 소급해서. 다시 말해서 이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었던 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이렇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 말소 등기 청구권,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었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라고 봤어요. 그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2월 10일 날 을등기가 말소가 되면 별다른 문제가 안 생겨요. 그죠? 그런데 을이 팔아먹는 경우, 제3자. 얘 보호된다, 안 된다? 원칙 안 된다 그랬죠. 왜?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면 거래한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548조 1항 단서에서는 제3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만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즉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3자 548조 1항 단서에서는 선악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제3자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이 비진이 표시가 무효 또는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취소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 제3자가 못 했어요. 그죠? 근데 계약 해제에서는
선악을 구별하고 있지 않고 그냥 제3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를 말하게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기 전이니까, 즉 을등기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한 선악이 있을 수 없다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제3자예요. 또 하나 우리 대법원이 한 놈을 더 보호합니다.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해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 이렇게. 그래서 원래 548조 1항 단서에서는 선악을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란 원칙적으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선악불문 제3자를 말하지만 우리 대법원이 확대를 하고 있더라요. 어떻게?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갑을 간의 계약이 이미 해제됐다는 사실, 을 등기가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까지 확대해서 보호하고 있다. 계약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는 두 그룹이 있다. 그리고 얘는 적어도 소유권을 되찾아간 갑보다도 먼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외형상 완전한 권리자로 보여야 돼요. 즉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까지 갖추고 있어야 보호가 됩니다. 등기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간생략 등기세 이런 거 갑과 을 사이의 매매, 을과 병 사이의 전매. 예? 근데 아직 등기는 갑에게 있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했어. 그럼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어. 이때 병 보호되냐? 안 된다. 그래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는 등기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의 소급 소멸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이 특히 등기까지 이전된 뒤에 해제가 된 경우 무효 등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제3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제3자란 두 그룹이 있고 and 등기까지 갖춘 자를 말한다. 자, 이 기준에 따라서 548조 1항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오늘은 생각만 해두자. 제3자 있놈 안 있놈 이따 교재에서 스쳐 지나갈 건데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딱딱 아파요. 요 틀만 머릿속에 생각해 두세요. 제3자 보호 문제가 분명히 생기죠. 이때 보호되는 제3자가 있고요. 안 되는 놈이 있고 그래요. 그 놈을 구별하셔야 돼요. 됐죠? 자, 두 번째가 원상회복인데요. 계약만 하고 아무것도 주고받은 게 없다면 뭐 돌려주고 돌려받을 게 없죠. 근데 일부 또는 전부를 주고받은 상태에서 해제가 됐다면 당연히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이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는 것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은 반환 범위가 원칙이 선이라면 현존 이익만 반환, 악의라면 이익이다, 이자이다, 손해까지 배상. 그랬었죠. 그리고 특칙이 하나 있었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랬죠. 또 하나의 특칙이 요겁니다. 선악불문 전부 반환. 그게 요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선악불문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게 있고요. 제한 능력.
선악불문 전부 반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상회복.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서 이익 현존 여부, 선악불문 전부 반환. 그래서 매수인처럼 물건을 받은 사람은 그 물건 자체를 돌려주면서 사용 이익도 돌려주고, 매도인처럼 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받은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 이익도 과실도 전부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자에 대해서는요, 548조 2항에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 반환하는 거예요. 받은 날부터. 매도인은 계약이 해제되면 돈을 받았었던 날, 그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하고요. 이 원상회복, 만약에 매수인은 이걸 돌려줘야 되고 매도인은 이걸 돌려줘야 되는 경우, 이 두 개. 쌍무계약상 채무예요, 아니에요? 이거 쌍무계약상 채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계약이 해제됐을 때 원상회복 의무이지 계약상 채무가 아니야. 그런데 동시에 하래요. 그게 공평하죠? 아까 동시에 이행하면 거는요, 양채무가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채무여야 된다 했어요. 그죠?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이거죠. 원상회복 의무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고요. 그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원상회복 의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행을 하는 게 공평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시 이행 관계로 만들어 놨어요. 세 번째. 각과 을 사이에 1억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1,000만 원 계약금을 줬어요. 근데 잔금을 안 주네. 갑이 상당 기간에서 짰네. 끝내 잔금을 안 주네. 갑은 속이 문드러지겠죠. 안 문드러지나? 여러분이 매도인이야.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를 안 줘. 주기로 한 달 안 줘. 그래서 미뤄줬어. 보름 뒤에 달라. 안 줘. 한 달 뒤에 달라. 안 줘. 몇 달을 짰는데도 끝내 차일피를 안 줘. 그럼 속이 문드러지죠. 해제했어. 그랬더니 열이 달려와서 계약금과 이자를 붙여 반환하래. 각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게 원상회복이에요. 따로 뭐 해라. 그래서 말했는 게 손해배상입니다. 요게 551조입니다. 이 경우에 안 돌려줘도 된다고 박박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등 헛소리죠. 법은 그런 게 없지요.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상회복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약정을 하면 저 계약금은 위약금이 되고요. 위약금이 돼서 손해배상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약정이 없는 한 돌려줄 건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51조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는 이걸 먼저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면요. 애는 돈 돌려받고 잠수 타요. 그죠? 그렇겠죠?
그럼 갑은 손해배상 받을 길이 막막해져요. 그래서 요것도 동시행관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동시 이행관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이런 걸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꼼짝 못하지. 이제 말 꼼짝 못하지.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다니까. 야, 너 때문에 내가 손해가 이만큼 생겼어.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못 돌려줘. 그럼 어른 먹고 떨어져. 뭐 그러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처리한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 손해배상은요, 만약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무슨 이익배상 청구일까요? 실내이익일까요? 이행이익일까요? 네? 이행이익이죠. 왜? 계약이 유효인데, 네? 계약이 유효인데 을이 이행을 안 했잖아요. 갑은 이행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이행이익배상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외이익은 실제 발생한 손해라고 그랬죠. 뭐 이자 빌린 이자, 뭐 교통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실외이익은 계산기만 갖고 있으면 두드려 가지고 계산이 금방 나와요. 근데 이거는 추정치라 그랬죠. 내가 이행을 제때 받았더라면 이만큼의 이익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게 이행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치야, 추정치. 그래서 이 이행이익 배상은 배상액을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복잡해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지 않고 일반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 배상을 계산해서 청구를 못하고 간단한 실외익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요, 을을 상대로 법원에다가 실외익 배상을 계산해서 청구하게 되면요, 법원은 당연히 이걸 기각해야 돼요. 예?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해야만 받아주는 거고요. 야, 실외익 배상, 이건 안 돼. 너 다시 계산해와. 이거는 실외익이 아니고 이행이익이야. 이행이익 계산해서 청구해라고 실외익 배상 청구를 기각해야 돼요, 법원은. 그죠? 근데 법원도 이거 청구하면 땡큐예요. 지들도 계산하기 좋으니까. 근데 대놓고 좋아할 수는 없잖아. 판결문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외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뭐 멋있는 판결 같은데 대법원 입장에서 지들도 그게 편하니까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렇게 어느 손해배상이 뭐를 청구하는가 그 원칙과 예를 나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 정도. 446페이지 서설의 해제의 양가로 이번 해제권의 종류 두 번째 줄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구별되는 제도가 있죠. 취소와 구별이 돼 있죠. 동그라미 1, 2, 3, 4. 그 다음에 중요한 해제 계약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 2. 오른쪽 다음 페이지 판례 1번, 2번, 3번. 해제 조건과 관련해서는 그 첫 번째 판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 네? 네, 그거 하나. 오른쪽 해지. 첫 번째 줄 계속적 관계. 두 번째 줄 장래를 향하여 소별. 이게 해지. 근데 해제권 발생과 관련해서 2번 법정 해제권. 양가로 1번 544조.
그 밑에 내용 쭉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는 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 행위 최고라고 돼 있죠. 그 중에 B의 상당한 기간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C 예외 두 줄. 다섯 줄까지입니다.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까지. 그러나 전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기행위 이행지치. 그 위에 리을도 있네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545조는 정기행위라고 돼 있죠. 조문 확인하시고 밑에 기억 니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 특히 파란 거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이 행불론은 그냥 조문만 그냥 해제할 수 있다. 조문 확인하고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정도만. 양가로 3번은 추한이 가능 불가능으로 나눠서 보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양가로 5번 부수역 의무 불이행.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 형성권이며까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로 사라졌죠? 아까 분려식이고 명시묵시 불문한다. 일방적인 것만 있고요. 분려식, 명시묵시 불문. 이거 따로 추가. 그리고 오른쪽 해제 효과. 조문 확인합니다. 548조와 551조.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한 장을 넘겨보면 첫 번째 해제의 소급표. 양가로 1번 계약의 소급적 실효. 양가로 2번 제3자 모호.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까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 권리를 취득한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오른쪽 니은. 다시 한번 A. 네 번째 줄까지. 취득한 자를 말함으로 거기까지. 같은 내용. 이게 원칙. 그리고 제3자 인지 아닌지 쳐다보지 마시고 458페이지. 동그라미 뭐 확대. 네 번째 줄까지.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모르는 제3자까지. 그죠? 그 제3자의 범위 확대. 그 네 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른쪽에 있는 표. 이거 구별하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판례 보지 마시고 나중에 요거 구별하시면 되는데 요거 나중에 제가 아주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효과가 한 장 넘기면 원상 회복이 나와 있지요. 성질 쫙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의 원상 회복의 내용 중에서 니은만 보시면 되고요. 니은 두 줄. 오른쪽 4번에 손해배상이라고 동그라미 1번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세 줄까지. 실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동시이행 관계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됐지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마지막으로 해제권이 있는데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더라. 해제권 천년만년 종속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소멸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멸 사유 중에 양가로 1번이 하나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0년.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죠? 그거 하나. 그 다음 이제 해지가 있고요. 해지는 동그라미 1번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킨다 그랬습니다. 그죠?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니까 오른쪽에 보면요.
해제 효과라고 550조가 있고요. 비소구표라고 돼 있죠. 장래를 향하여서 말해요.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원상 회복 의무 따위는 없고요. 청산의 의무가 생기죠. 여러분들 학원에 중간에 그만두면 정산 받지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전부 반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정산의 의무, 청산의 의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가면요.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래서 해지도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제와 관련된 손해배상 551조가 아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해지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구나. 이거는 이제 해제와 공통이겠죠. 그죠? 그 정도.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총론 내용이 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계약 강론과 민사특별법만 남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순환이 끝났죠. 그죠? 설도 지났고 3월달 되면 선거도 있고 말이죠. 더 정신없죠? 코로나도 지금 뭐 30만 명이 된다는 등 뭐 이러고 앉아있고 오늘 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국제정세도 막 급변하고 말이죠. 괜히 평상시에 신경 안 쓰던 것들이 공부하다 보면 신경이 쓰여. 괜히.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붕 뜨게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날도 풀리니까 지금부터 바짝 하셔야 돼요. 특히 다음 주에는 3월 1일이죠. 빨간 날 합니다. 주에 합반을 할 테니까 꼭 오세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